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의 새벽은 늘 차가웠다. 10월 초 아직 단풍이 다 지지 않은 그 아침에 리철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45살의 그는 사포구역 소재 수리 공장에서 기계 보조 일을 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키는 중간쯤 되고 세월의 흔적이 이마에 깊이 새겨진 사내였다. 젊었을 때는 제법 인물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머리카락이 듬성해지고 손등에 기름때가 절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아들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 버릇이 있었다. 아들 영호는 올해 18이었다. 함흥 제3고급 중학교 3학년. 졸업이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영호는 그 새벽에도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꽉 껴안고 웅크린 채로. 아이는 잘 때도 이불을 단단히 쥐고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습이 철수의 심장을 조이기 시작했다. 혹시 무서운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철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무렵 사포구역 인민반 게시판에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붙이지 않은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었다. 같은 구역에 사는 한 청년의 부고였다. 22살의 김동혁. 군 입대 후 3년이 지나 해외 파견 부대에 배속됐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가족에게 전해진 것은 단 2가지였다. 붉은 천에 쌓인 훈장 하나와 영정사진 한 장. 동혁의 어머니 최순희는 영정사진을 받은 날 울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사진을 2손으로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옆에 있던 인민반장 아주머니가 전했다. 그 이야기가 사포구역을 돌았다. 여자들은 시장 골목에서 수군거렸고 남자들은 담배 한 대씩 물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철수도 들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던 그 저녁 밥을 한술도 뜨지 못했다. 동혁 어머니 최순희의 집 3일 후 철수의 아내 정옥은 부고를 들은 지 사흘 만에 최순희를 찾아갔다. 동네 아주머니들 몇 명과 함께 미숫가루와 옥수수 과자를 조금씩 들고 최순희의 집은 낡은 인민주택 2층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열렸다. 순이는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 이제는 울고 있었다. 처음엔 울지 못했던 사람이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진 것이었다. 동혁이가 간다고 할 때 내가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순이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사진 한 장이 뭐냐고요? 우리 동혁이가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뭐가 영예야, 뭐가 훈장이야.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순이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을 잡으면서 정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우리 영호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철순의 집 그날 밤. 정옥이 집에 돌아왔을 때 철수는 이미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지만 불은 붙이지 않은 채였다. 이 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이다. 영호 어딨어? 방에. 공부하는 척하고 있더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당신, 나 할 말 있어.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옥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오래 생각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영호 초모 명단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해야 해. 뭐려? 이혼. 정옥은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뒤에 반응했다. 뭐라고요? 위장 이혼 말이야. 요즘 그런 집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어. 부모가 이혼하면 가정형 명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로 봐서
초모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정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철수는 계속 말했다. 물론 담임 선생이나 청년동맹이 영호 품성에 문제 없다고 하면 그것도 소용없을 수 있어. 근데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지 않겠어. 동혁이 사진 봤잖아. 정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걸 당신이 지금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이혼을 하면 영호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죽는 것보다는 낫지. 그 한마디에 정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함흥호적 담당 기관 이주 후 북한에서 이혼을 하려면 재판소, 즉 법원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다. 재판관 앞에서 이혼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재판관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려야 한다. 철수와 정옥은 가장 설득력 있는 이혼 사유를 며칠 동안 함께 만들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이혼하기 위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성격 차이. 그걸로 가자.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해. 싸운 내용이라든지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해. 취해서 욕을 했다고. 당신이 술을 얼마나 마신다고. 재판관이 믿겠어? 그럼 당신이 바가지 긁는다고 해. 경제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다 쓴웃음을 지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이혼 사유를 지어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혔던 것이다. 재판소에 가던 날 정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다. 영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된장국, 옥수수밥, 소금에 절인 배추. 영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으며 학교 얘기를 했다. 오늘 수학 쪽지 시험 있는데 잘 모르겠어. 공부 열심히 해.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전날 밤 혼자 방에서 실컷 울어두었기 때문이었다. 영호가 등교한 후 두 사람은 각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나란히 걸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골목을 돌 때 철수가 말했다. 미안해.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재판소 앞에는 이미 몇 쌍이 더 와 있었다.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었다. 누구의 얼굴에도 행복한 표정은 없었다. 재판관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철수가 미리 준비한 말을 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정옥이 잔소리를 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쌓였다고. 재판관은 몇 가지를 더 물었다. 두 사람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혼 사유를 실제로 연습했던 덕분이었다. 재판관이 잠깐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뭔가를 눈치채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으로 살피는 것일 수도 있었다. 자녀가 있소? 예. 고급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관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판관이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다. 귀갓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한참 만에 정옥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진짜 이혼한 사람들이네. 서류상으로만이야. 서류상으로만이라도. 철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정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옥은 뿌리치지 않았다. 영호한테는 어떻게 말해? 모르겠어요. 당신이 생각해봐요. 그냥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자. 아이한테 진짜 이유를 알게 하면 그것도 상처야. 그 애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다 눈치채. 눈치채도 어쩔 수 없어. 살아있어야 나중에 다 말해줄 수 있지. 영호의 반응.
그날 저녁 영호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다. 영호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상만 내려다보았다. 한 숟가락을 뜨다가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았다. 갑자기요? 응. 왜요? 엄마 아빠가 맞지 않아서.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을 보고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쟤 때문이에요? 철수가 아니라고 하려는 순간 영호가 다시 말했다. 초모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다. 잠그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닫기만 한 것이었다. 정옥이 일어나서 방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울음소리는 아니었다. 숨을 참는 소리였다. 아이가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소리였다. 정옥은 문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자신도 소리 없이 울었다. 학교와 청년동맹의 움직임. 문제는 이혼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북한에서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초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학교 담임 교원과 청년동맹 조직이 해당 학생의 도덕적 정치적 품성을 평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입대 대상이 된다. 철수는 그 규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심 불안했다. 영호는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었다. 품행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아이였다. 충성의 노래를 잘 부르고 청년동맹 회의에도 빠지지 않고 선생님한테 대드는 법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다. 너무 반듯한 아이였기 때문이었다. 영호의 담임은 30대 초반의 김 선생이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충성심이 강한 교원이었다. 그는 소문을 이미 들었다. 리철수 가정의 돌연한 이혼 사실을.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청년동맹 조직의 리영철 위원장이 학교를 방문했다. 나이는 40. 얼굴이 둥글고 눈이 작았지만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청년동맹 산하 학생들의 초모 명단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은 교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리영우 학생 부모가 이혼을 했다던데. 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좀 묘하지 않소? 아들 졸업 직전에.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엔 영우 학생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꽤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리 위원장이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럼 초모 명단에 올려도 문제 없겠소? 철수에게 전달된 소식. 이 대화 내용은 사흘 만에 철수에게 전달되었다. 전해준 사람은 영호와 같은 반아이의 아버지였다. 그 역시 수리공장 동료였고 학교 쪽에 먼 친척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이었다. 형, 큰일 났어요. 청년동맹 위원장이 영호 학생 명단 올리는 거 검토한다고 했답니다. 이혼 시기 수상하다고.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정옥에게 말했다. 정옥은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이혼을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해. 뭘 더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혼까지 했잖아요. 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담임 선생한테 가야 해. 김 담임과의 면담 늦은 저녁. 철수는 다음날 저녁 김 담임 선생의 사택을 찾아갔다. 당연히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거절당할 것이 뻔했다. 담임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철수를 들이기는 했다.
철수는 처음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담담하게 말했다. 선생님, 제 아들 영호가 군대 가는 게 두렵습니다. 담임은 말없이 들었다. 동혁이 어머니 순희 씨 아시지요? 같은 구역에 사는데 아들 영정 사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소문 들으셨겠지요. 담임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다. 그도 인간이었다. 영호가 나쁜 애가 아닌 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그저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군대를 가더라도 그런데 보내지는 않도록. 담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솔직히 영호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애는 좋은 학생이니까.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근데 내 손에만 달린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는 말이 있고 조직이 결정하는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품성평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담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청년동맹 위원장 리영철의 또 다른 면. 리영철 위원장은 겉으로는 원칙주의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도 집에 아들이 둘 있었다. 큰 아들은 이미 대학에 보낸 상태였다. 평양 모 대학에 어렵게 입학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둘째 아들은 아직 중학생이었다. 그 아이도 몇 년 뒤에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었다. 리 위원장은 저녁에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 러시아 파병 이후 구역에서 전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그의 마음도 어수선해졌던 것이다. 영호의 명단을 검토하면서 그는 솔직히 갈등했다. 원칙대로라면 올려야 했다. 이혼 시기가 의심스럽고 아이 품성이 반듯하니까. 그런데 계속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그 어머니의 얼굴. 예상치 못한 사건 영호의 선택. 그 즈음 영호에게 변화가 생겼다.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영호는 말수가 줄었다. 밥을 먹을 때도 학교 얘기를 하지 않았다. 공부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영호가 철수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아버지, 응,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더 해야지. 공부 더 할게요. 근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것이 문제였다. 북한에서 대학 진학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입학 과정에서 교원에게 내야 하는 뇌물,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합치면 웬만한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철수 같은 수리공장 노동자의 수입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걱정하지 마. 철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정옥의 결단. 정옥은 시장 사람이었다. 결혼 초부터 그녀는 함흥시장에서 소소한 장사를 해왔다.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팔고 철 따라 채소를 팔았다. 크게 돈을 버는 장사는 아니었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조금씩 모아온 것이 있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다. 철수도 전액은 몰랐다. 정옥이 혼자 모아온 비상금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꺼냈다. 이걸로 뭘 하게요? 철수가 물었다. 대학 자리 알아볼게요. 그 돈으로 돼요? 안 되면 더 생각해 봐야지. 정옥은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 아주머니들의 인맥을 통해 함흥의 어느 대학 입학처 담당자와 연결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북한에서 이런 일은 다 연주를 통해 이루어졌다. 직접 찾아가서 돈을 내밀었다가는 오히려 위험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조용하게 물건을 전달하듯. 시장 아주머니 최봉희의 도움.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최봉희는 함흥에서 소문난 해결사였다. 나이가 60에 가까웠고 누구와도 잘 어울렸으며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정옥이 사정을 털어놓자 봉희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함흥 농업대학 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농업대학이요? 어디든 대학이면 되잖아요. 의대나 공대를 바라는 거야? 아니요, 어디든요. 그럼 한번 알아보지. 근데 돈이 적으면 안 돼. 요즘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서 경쟁이 붙었거든. 정옥은 가지고 온 돈을 봉희에게 건넸다. 봉희가 돈을 보더니 잠깐 눈썹을 올렸다. 이게 전부예요? 더 마련할게요. 봉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일단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어. 더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결정적 순간 초모 발표 전날. 초모 명단 발표를 이틀 앞두었을 때 청년동맹 위원장 리영철이 담임 김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영호 학생 품성평가서 어떻게 됐소? 작성 중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담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부모 이혼 이후 학생이 심리적 동요가 있고 가정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치도덕적 품성은 문제가 없으나 가정 지도가 어려운 상황으로 입영보다는 사회 부문 활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리 위원장은 침묵했다. 담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위원장 동지 판단이 최종입니다만. 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리 위원장이 말했다. 알겠소. 참고하지. 발표 당일 철순의 집. 초모 명단이 발표되던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잠에서 깼다. 그날은 수리 공장에도 나가지 않았다. 몸이 아파서라고 했지만 사실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정옥도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기다렸다. 영호는 학교에 갔다. 오늘 명단이 발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에 밥을 반 공기도 못 먹고 나갔다. 점심이 지났다. 오후가 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영호가 집에 들어왔다. 철수와 정옥이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영호는 잠깐 두 사람을 보더니 말했다. 저 명단에 안 올랐어요. 정옥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그냥 힘이 풀려 주저앉은 것이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철수는 눈이 빨개졌다. 눈물을 참으려고 시선을 위로 돌렸다. 천장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다. 영호가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엄마, 울지 마. 울지 않아. 울고 있잖아. 안 울어.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았다. 철수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를 들으며 혼자 잠시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됐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다. 에필로그 그 이후의 이야기들. 영호는 그해 겨울 함흥농업대학에 입학 통보를 받았다. 최봉희 아주머니가 연결해준 길이 닿은 것이었다. 농업대학이 영호가 꿈꾸던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철수와 정옥은 그것이 지구상 어느 대학보다 빛나 보였다. 리철수와 리정옥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집에서 산다. 공식적으로는 이혼한 사이지만 그들의 삶은 이혼 전과 다르지 않다. 매일 아침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함께 앉아 영호의 학교 이야기를 듣는다. 재혼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동혁의 어머니 최순희는 평양 이주 통보를 받았다. 전사자 가족에게 평양 거주를 허용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었다.
당국은 이를 영예로운 대우라고 했다. 그러나 순이는 망설였다. 40년을 살아온 함흥을 떠나 친척도 지인도 없는 평양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옥은 오래 생각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좋은 집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아들 사진이나 들여다보는 것이 영예가 될 수 있겠냐고. 사포구역에는 그의 가을과 겨울 사이 위장 이혼을 한 가정이 적어도 세 가구는 더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모두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는 집이었다. 모두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집은 이혼을 했음에도 아들이 명단에 올랐다. 그 집 아버지는 발표 당일 아무 말도 않고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